저는 이제 2024년 가장 유망한 자산은 비트코인을 꼽고 있거든요. 근데 블랙록이 이제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미국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사실은 제가 달러에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패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알트코인들은. 자, 그다음 네. 지금 달러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신뢰가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글로벌 평가들이 나오면서 네네. 금 가격도 오르지만 사실 금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가 예.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상승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비트코인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금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을 훨씬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제 2024년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5분 만에 그 2,000불이나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요때 보면 요 비트코인 지금 4시간 봉인데 하나 이렇게 그 윗꼬리가 크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면 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그 SEC가 그 비트코인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이런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랑 갑자기 뭐 5분 만에 2,000불이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블랙록에서 이제 기자들이 막 전화해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제자리 비슷하게 돌아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현물 ETF 승인권은 이 비트코인의 그 시장에 큰 폭발력을 가진 재료라는 게 이미 이제 여기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5분 만에 2,000불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게 큰 재료구나 하고 아마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나서 계속 사들이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ETF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네. 예, 근데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은 그야말로 이게 그 시간 문제일 뿐이고 머지않아 승인이 된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승할 재료는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현물 ETF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현물 ETF 승인이 이제 당연히 큰 폭발력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반드시 실물 거래가 이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 ETF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사면 ETF 운영사들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반드시 현물로 사서 현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물 ETF가 출범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 금 ETF가 등장한 게 2004년입니다. 금 ETF가 그 출시되자마자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현재는 135조 원 정도가 금 ETF에 투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금 ETF가 보유한 금액 규모로 따지면 국가로 따지면 4등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 ETF가 출시되기 전에 일반인들은 금을 사고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기도 힘들었지만 또 뭐 보관도 힘들고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못 샀는데 금 ETF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채권,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일부가 이제 금 쪽으로 몰려가지고 금 ETF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비트코인도 저는 마찬가지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개인 키를 분실할 위험성도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뭐 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서 비트코인을 못 샀던 사람들 또는 기관 투자가들,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 비트코인을 많이 ETF를 살 거니까 약 1조 달러가 순차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신규 매수세가 그 ETF가 나오면 그러면 1,350조 원인가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블랙록이 이제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블랙록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지 않습니까? 이 블랙록 대표인 레리 핑크는 미국 사회와 그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잠재적 대선 후보 1순위고요. 실제로도 대선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말과 행동이 투자자들한테 항상 큰 관심을 갖는데, 비트코인을 대하는 그 레리 핑크의 자세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그 아주 재밌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레리 핑크는 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에 아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채굴을 하니까. 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에 도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습니다. 뭐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네. 한 개에 8천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머스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어리둥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 그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가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레리 핑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제 머스크한테 전화해서 비트코인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환경 친화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니까 테슬라 결제에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리 핑크가 테슬라의 일대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리 핑크의 말을 이 머스크가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올해 등산을 가는데 갑자기 그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블랙록이 비트코인 그 현물 ETF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듣자마자 제가 2년 전에 레리 핑크가 머스크한테 전화했다는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레리 핑크는 그 당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그럼 ETF를 하려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머스크가 자꾸 비트코인을 띄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야 되는데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환경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폭락을 하니까 이제 잘 됐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막 사 모은 겁니다. 이미 이제 그래서 상당 부분을 모은 다음에 이제 금년에 현물 ETF 이제 승인을 신청을 SEC에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레리 핑크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자,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비트코인에 매혹되고 흥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바꾸니까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회의론자에서 구세주로 변신했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짜 뉴스가 나온 다음에 레리 핑크가 폭스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출연한 건 아니고 미리 일정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침 나오니까 폭스 TV 진행자가 이제 레리 핑크한테 오늘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레리 핑크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루머 때문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그 좋은 퀄러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퀄러티 크립토 랠리는 퀄러티를 향한 이렇게 비행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전 세계 고객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80도 태세 전환을 했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거물급들이 많습니다. 네. 자기네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자꾸 이렇게 막 비트코인을 비난하면서 공포감을 유발하고 그래서 하락을 하면 자기네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를 바꾼 사람들이 많은데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요. 비트코인 버블이다.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투자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비트코인이 이제 그때 하락하니까 곧바로 260억 달러 자기 소로스 패밀리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지나니까 비트코인을 찬양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두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장세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게 2024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집 현상,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달러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2024년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와버린 거 아닌가 갑자기. 예. 작년에 2,100만 원대 네. 뭐 이렇게 저가를 기록을 하고 네. 지금 거의 지금 2배 이상 뛰었죠. 예, 갑자기 막 뛰었습니다. 네. 예. 근데 또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얘기하게 되면 또 가장 흔한 질문이 있잖아요. 미국 네. 정부가 네. 달러가 약화되는 이런 현상을 두고만 볼 수 있을 것이냐. 네. 뭔가
CBDC 관련해서 어떤 제재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혹은 그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 가져가려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게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미국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사실은 제가 달러에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립토라고 하는 게 저기 아까 CBDC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CBDC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대체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CBDC라고 하는 게 하나가 1달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CBDC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CBDC를 요즘은 그 하나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 하나를 발행하면 1달러만큼을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CBDC는 달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 더 발전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달러를 그냥 예치하는 게 아니고 그 CBDC를 발행하는 만큼 미국 국채를 사주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를 뭐 이렇게 소화해줄 주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미국 국채도 소화해주고 사실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돈이 또 이렇게 달러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만큼 달러가 또 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면에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달러에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네. 그 분야의 코인들은 네. 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러를 그만큼 해결돼 있는 거죠. 네, 돼 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네. 해줄 것이다.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점점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체가 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달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달러는 이미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더 이상 지금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은행이 없는 곳들에서는 지금 달러를 못 쓰기 때문에 은행이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세계의 뭐 인구가 뭐 몇십 %가 은행을 못 이용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데들 하나의 예인데 예를 들면 뭐 그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제를 할 때에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은 이런 은행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못 쓰지만 그거는 사실상 달러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1달러를 은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주식도 그렇지만 좀 싼 거를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더리움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승폭이 그만큼 약한 네. 이런 다른 코인들을 네.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사이클에 대해서 대강은 아는데요.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만 상승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사실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만 일단 이렇게 돈이 몰려서 다른 것들은 철저히 소외되면서 비트코인만 상승을 해야 된다.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만 혼자 쭉 상승을 하다가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넘어서서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에는 한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70%까지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코인만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약 한 달 반 정도 후에 그때부터 이제 이더리움 움직이거든요. 이게 지난 사이클 때도 그랬고 그 전 사이클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일단은 다른 코인은 절대 보면 안 되고 무조건 비트코인만 봐야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한 달 반 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코인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대세 상승 때 먼저 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충분히 올라왔다 싶으면 그 다음에 다른 코인을 보는 게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을 왜 우리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좀 처음 들어보는 아니면 신규 네. ICO라고 그러죠. 네. 네, ICO한 그런 코인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그걸 보면서 이것도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거 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토큰 발행과 관련해서 좀 저 증권사에 허용이 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증권으로 분류가 돼버리면은 이런 그 증권사에서밖에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상폐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폐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알트코인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지만 그것을 제외하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 코인들, 예를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예외 이렇게 이미 빠졌지만 하여간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게 상폐의 리스크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1100만 저자님은 그 원유 트레이더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투자와 관련해서 참 뛰어난 어떤 감각, 촉을 좀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별 말씀이요. 네. 오늘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지 아마 숙제를 던져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1100만 저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